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슈퍼 바이오 플라스틱이 개발됐습니다. 강도 역시 강철보다 높아 젖병과 같은 식기류는 물론 치아 교정기, 각종 부품 등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8분의 1 낮은 압력으로도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수소 충전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폭발과 같은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두개골마저 더 길고 두툼한 모양으로 바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의 전달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져 처음엔 말로 전해지다가 활자화된 책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동영상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영상 콘텐츠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연구소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동시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케모포비아, 이른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환경 호르몬 걱정을 없애고 강철보다 강한 이른바 슈퍼 바이오 플라스틱이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젖병과 장난감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플라스틱. 하지만 열을 가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썩지 않아 생태계를 교란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내열성을 갖춘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석유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던 환경 호르몬 유래 물질인 비스페놀 A를 석유계 유래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바이오 기반의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식물성 성분을 이용해 환경 호르몬 걱정을 없앴고 섭씨 300도 이상 고온도 견딘다는 설명입니다. 정수기 필터와 치아 교정기, 밥솥 등 다양한 제품에서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진이 식물성 성분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를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계 플라스틱은 물론 강철보다도 높은 강도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젖병이나 식기류부터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용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소재로까지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슈퍼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최근 한국형 원전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수력 원자력 퇴직자 가운데 업무용 보안 USB를 반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업무용 보안 USB를 지급받았다가 퇴직한 1,181명 가운데 USB를 반납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9년 이후 발급된 업무용 USB 전체 9천여 개 가운데 반납이 확인된 것은 6천여 개로 6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국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기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미래 국방혁신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올해 2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집단연구 4개와 개인연구 5개 등 총 9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집단연구는 평가를 거쳐 우수연구진 2팀에게는 2021년까지 1년에 1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다음 달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발표됩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정보인 정밀도로지도가 하반기에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밀도로 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와 교통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 정보인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4단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교 제로시티와 대구 수성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기술 검증과 시범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편 배송을 위한 드론 개발에 착수하고 국립박물관 4곳에 5G 기반 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5G 플러스 전략 산업이 생산액 180조 원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5%와 수출 7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계획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전략위원회는 5G 플러스 전략의 범국가적인 전략 추진 체계를 구축을 하고 체계적이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범부처 5G 전략 실행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국가의 선도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또 5G 플러스 전략 산업의 본격 육성과 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 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대형 폭발 사고로 수소 연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소를 보다 안전하게 낮은 압력에서 저장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건물이 초토화되고 파편이 200m를 날아갈 정도로 폭발 위력이 컸습니다. 정부는 수소탱크는 수소차나 수소충전소와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1일에는 노르웨이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수소연료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꼽히지만 500에서 700기압의 고압으로 압축해 보관해야 해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은 당연히 그 위험 요소가 더 증가되는 건 맞고요. 가능하면 압력을 낮추면서 동등 이상의 저장량을 가지는 게 이제 수소 충전소나 수소 저장 기술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많은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영상 10도에서 물을 압축해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격자 모양의 수소 저장고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함께 수소 연료를 보관하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90기압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작은 동공에 수소 분자가 2개, 큰 동공에 3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8분의 1의 낮은 압력으로도 수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구팀은 저장된 수소를 뽑아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 수소 충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모두 17곳. 2022년까지 300여 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수를 헤엄치면서 방사성 물질만 제거하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찬우 박사팀은 원격 제어로 방사성 폐수 속 세슘을 감지하고 잡아내는 화학적 미세 수중 로봇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가량인 7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세슘 흡착용 페로시아노아 구리를 입힌 이산화 규소 마이크로 입자에 백금 촉매와 니켈을 코팅해 운동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방사성 폐수에 이 미세 로봇과 과산화수소를 함께 넣으면 산소 방울이 생기는데 로봇은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 움직입니다. 연구팀은 움직이지 않는 기존 수종형 흡착제와 비교해 60배가량 제거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호 박사는 방사성 폐수 처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적 추진체 도입과 원격 제어 기술 보완 능력을 거쳐 4년 뒤쯤 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호주의 한 대학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두개골 모양이 바뀐다라는 연구를 내놨는데 네.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요새 뭐 안 쓰는 분들 찾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네.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은 뭐 목이나 눈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내용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두개골의 모양을 바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는 18살에서 86살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1000명 가까이의 그 두개골을 촬영을 하고 예. 이 예. 내용을 분석한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세대의 두개골 뒤쪽 뼈가, 아래쪽 뼈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훨씬 더 길고 두껍게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자인 28살의 젊은이의 뒤통수 뼈를 확인을 했고 그 돌출대 부분의 뼈의 길이가 27.8mm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58의 중장년의 이 뒤통수 뒤쪽의 뼈의 길이는 24.5mm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젊은 세대일수록 길게 형성이 된 거죠. 이 연구에 참여한 박사는 본인이 20년 동안 임상 연구에 경험이 있는데 최근 10년에 들어서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졌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볼 때 이 목뼈와 그 주변의 하중이 가해지게 되는데 장시간 동안 이게 이어지게 되면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인체가 뼈를 더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보다 보니까 제 두개골도 좀 많이 길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라는 만져보게 생각이 돼요. 드는데요. 자, 그럼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 보면 유전적으로 두개골이 좀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들여다보면 거북목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를 보통 5kg으로 추정하는데요. 네. 고개가 앞으로 1cm씩 나올 때마다 그 하중이 2에서 3kg씩 더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고개를 그럼 한 10cm 앞으로 빼게 됐다면 무게가 약 20kg 정도 더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피곤할 때 보게 되면요. 목이 뻐근해서 그런지 더 피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낮은 베개를 벤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예. 뭐 성인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영유아일수록 그것이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WHO에서는 관련 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5살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매일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시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WHO는 어린 시절의 어떤 신체 활동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자기기 화면 노출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네. 뭐 특히 1살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시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5살 미만일 때는 적어도 신체 활동을 3시간 이상 해야 한다라고 추천을 했고 네. 2살에서 4살 사이일 경우에는 콘텐츠 시청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요즘 뭐 공공장소에서 영유아들 스마트폰 만지는 거를 여러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참 뛰어놀아야 되는데. 네.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도 좀 칭얼거리고 떠드니까 네. 그때 쥐어주면 또 조용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도 이제 아이 건강을 위해서 너무 쉽게 이제 스마트폰을 접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 소식은 강아지의 놀라운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뭐 강아지와 관련된 신조어가 참 많아요. 맞아요. 아주 뭐 귀여운 강아지를 네. 뜻해서 멍뭉이라고 이야기도 뭐 하기도 댕댕이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댕댕이라고 네. 하고, 갈색빛 나는 강아지를 인절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집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예견인들의 표현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까맣고 큰 강아지의 눈을 이렇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흐뭇해지는 네.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그런 사진들이 좀 많이 돌고 있죠. 네, 지금도 자료 화면으로
화면으로도 봤지만 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사랑스러워서 저절로 웃음이 그냥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이런 아련한 치명적인 표현이 네.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진화된 것이다라는 연구 내용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네. 즉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표정을 짓는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뭐 더 들어봐야겠지만 사실 믿겨지지는 않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아지가 사람과 좀 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싶구나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 안면에 있는 특정 근육이 이런 강아지의 눈을 좀 더 크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아련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근육이요. 표정은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도 좀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바로 이 개들이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특정 근육을 진화해 왔다라는 연구 내용입니다. 네. 연구팀은 죽은 개 6마리와 늑대 4마리를 해부를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 비슷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네. 봤더니 늑대에게는 없는 이런 안면 근육이 개에게서 발견이 됐습니다. 오. 개들은 또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안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눈썹을 훨씬 더 자주 축혀 세우는 등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눈꺼풀을 귀 쪽으로 잡아당겨서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특징도 개에게서는 나타났는데요. 예. 개들의 이런 행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좀 보살피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네. 걔가 늑대과인 줄 알았는데 여우과네요. 네. 자, 이렇게 또 걔가 좀 웃는 것 같은 사진들 인터넷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낸 표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심지어 이 반려견이 주인의 스트레스 수치까지도 닮아간다 이런 보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친숙한 인간께 친숙한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와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가 장기간에 걸쳐서 동기화, 그러니까 비슷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종 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간에 이렇게 스트레스 수치가 닮아간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개의 어떤 놀라운 공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유독 개에게서만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 네. 오랜 시간 인류와 가까이 살면서 인류에게 좀 친화적으로 변모한 어떤 진화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또 개가 소리와 음성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네.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부부들도 닮듯이 강아지들도 보면 문득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 보호자이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 아이들은 이제 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보호자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말 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길 거고, 아이들은 일단 거기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캐치를 잘 하고 보호자와 아이와 함께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사실 뭐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직접 키워본 적은 없어서 깊이 있는 공감을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자, 아무래도 그 다른 반려동물 중에서는 강아지의 어떤 친근한 매력이 독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는 8월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이 국내에 2가지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은 6.4인치인 일반 모델, 6.8인치인 프로 모델 등 2가지로 출시됩니다. 2가지 모두 5G용으로 가격은 일반 모델이 120만 원대, 프로 모델이 140만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노트 9 가격보다 10만 원 이상 오르는 것으로 6.4인치 모델은 기본 용량이 128GB, 6.8인치 모델은 256GB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겸직 제한과 자격 요건 시행과 관련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구인 경쟁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엄정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드론 등에 사용되는 충전용 배터리 폭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로 실험을 해보니 과충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원룸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집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가 발견됐고 이 사고로 유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카이스트 입주 기업에서도 무인 선박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배터리를 필요 이상으로 충전해 이른바 과충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에 쓰이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충전 방지 회로를 제거하고 전격 전압보다 7배 높은 전압을 가해 일부러 과충전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부풀어 올라 터지더니 거센 불꽃이 일어납니다. 얇고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크다가 보니까 과충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에는 이게 부풀어 오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배터리가 터질 때는 불이 이불로 곧장 옮겨붙지만 배터리가 혼자 터졌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분출된 물질만 타버린 뒤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배터리 화재 시 주변에 탈물질이 없으면 불이 더는 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는 모두 2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만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격 전압 충전기를 쓰고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배터리 자체에 전격 전압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되지 그 외에 충전기를 쓰는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 충전 중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이상할 정도로 뜨거워지면 충전을 바로 중지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이성 대장암의 80%가 원발암, 즉 최초 발생한 암의 발생 직후에 전이 능력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전이성 대장암의 약 80%는 원발암 종양의 초기 단계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로 전이하는 능력을 띈다고 밝혔습니다. 암세포의 전이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발암 발달 과정의 늦은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게 기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렸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의료 구제 헬기, 닥터 헬기. 하지만 착륙장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가 닥터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조 헬기. 주로 소방 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 의료 전용인 닥터 헬기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 구급 임무를 수행하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섬이나 산악 지역에도 출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헬기 이착륙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국 6곳에서 운영하는 닥터 헬기의 이착륙장은 828곳. 신속한 환자 이송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로 주민 민원 때문에 이착륙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 등 1,800여 곳을 닥터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기도는 응급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물 손괴 등의 법적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고 주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혹시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분쟁이든 배상 문제든 모든 거는 다 도에서 책임을 질 거니까요. 과감하게 착륙장을 확보하도록 하시죠. 경기도는 또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닥터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 요금이 10% 인상됩니다. 구글은 최근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은 해외 IT 기업이 클라우드 등 서비스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구글 등 해외 IT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다람쥐를 우리에 가둬놓고 공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로폰을 먹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마약을 보유한 혐의 등으로 37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다람쥐를 키운 35살 남성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는 다람쥐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자체도 불법입니다. 경찰은 다람쥐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이 다람쥐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하는 방법이 없어 다람쥐가 실제로 필로폰을 먹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익한 정보는 물론 쌍방향 소통까지 가능해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영상 콘텐츠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말씀을 아까 했듯이 콘텐츠의 무게 중심이 점점 동영상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여러 가지 이해와 활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면에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 전에 혹시 그 두 분은 가장 최근에 혹시 책을 언제 읽으셨어요? 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아가지고 읽고 있어요. 네, 저는 매일 1시간씩 꾸준하게 책을 읽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지 않나요? 네, 그래도 어제 읽긴 읽었습니다. 예. 아, 멋지네요. 네, 사실 20, 30대 청년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해요. 예. 실제로 독서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는 반비례해서 영상 콘텐츠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의 연간 독서량이 2015년에는 9.1권에서 2017년에는 8.3권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초중고생 역시 2015년에는 29.8권이었는데 2017년에는 28.6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와이즈 앱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튜브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 반대로 알아봤더니 2016년 9월 같은 경우는 117억 분에서 2017년 9월에는 206억 분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294억 분으로 급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영상을 본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영상 시청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요새는 북튜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예, 책마저도 영상 리뷰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걸 북 리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독서 리뷰 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종의 책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책을 읽기 전에 뭔가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독서 리뷰로 이 책 자체를 대신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은 읽고 나서 뭔가 책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만나고 물어보면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 영상 제작자가 알려줬던 그 의견 혹은 그거의 반대 의견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사고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사고가 떨어지는데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일본에서 스구바 대학교의 이스무라 히로시라고 하는 교수가 두 집단을 나누고 한 집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고서를 쓰는데 인터넷 검색만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써라. 그리고 두 번째 B 집단에는 책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써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두 집단이 뭔가 시간은 비슷하게 줬죠. 그랬더니 첫 번째 집단은 실제 만든 보고서를 보면 거의 정보를 붙여넣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은 짜깁기 같은 그런 보고서가 됐고요. 책을 읽고 실제로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은 책에는 지식을 조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보태고 또 근거가 뭐였는지를 밝히는 그런 식으로 훨씬 깊이 있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두 개 상당히 대비가 되죠. 차이가 있네요. 저도 대학 시절에 인터넷으로 짧게 본 경험이 있어서 좀 찔리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책 대신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방식이 우리의 뇌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저자인 니콜라스 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 따라 흘러다니는 우리 사고가 더 이상 깊이 있는 사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에 따라서 뇌 구조도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질문하면 금방 답을 주잖아요. 영상이나 이런 지식 자체가. 그렇게 되면
자기의 호기심 자체가 숙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를 못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곧 딴 걸 찾아다녀야 되고 정보를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연설자이자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보가 많은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를 너무 쉽게 얻기 때문에 정작 행동에 있어서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사이가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건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같은 세상에서는 정보를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은 더 안 하게 되고 행동도 더 안 하게 되는 역설적인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때 얻은 그 정보 자체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을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인터넷 볼 때 사람들이 그 검색을 할 때 어떻게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이거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의 F자 형태로 본다고 합니다. F자 형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제목 보고, 그다음에 첫 문장 보고, 첫 문단 보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음 거 보는 거죠. 대충 본다고요. 그렇죠. 제대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예일대 심리학자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의 현상을 보면서 아웃소싱한 지식을 내부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새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정보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팝콘 브레인이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더라고요. 찰나 지식이죠, 일종의. 네. 자, 이런 문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뭔가 이게 발달상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독서량이 줄고 너무 지나치게 동영상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문해력, 그러니까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종이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 심리학에서 말할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공격성이 올라가는 반면에 단기 기억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조사해봤어요. 국어 과목에 대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2016년에는 2%였거든요. 그런데 2년 후인 2018년에는 4.4%로 그러니까 일종의 기초학력 미달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게다가 이게 영상에 있는 자료 같은 건 사실 그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 같은 거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때에 따라서는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들도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이걸 무분별하게 모방할까 봐 걱정이 더 되고 있는데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요. 교실에서 이런 행동 해보기 막 그러면 이상한 행동 같은 거 하는 거 보여주고 또한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애들이 따라 부르면서 그 자살의 생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조회수 늘리는 게 목적인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지금까지 뭐 영상물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독서를 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독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68%나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수도 떨어지고 근육 긴장도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그 작가의 얘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영상 시청을 아예 제한하는 것보다 의존도를 낮추고 좀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동의해야 되는데요. 이 영상이 대세인 시대에 영상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조건 영상을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책을 물론 보는데 가능하면 이제 리터러시가 책에 대한 리터러시 말고 이렇게 디지털이나 영상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어떤 영상이 좋은 것인지 제대로 그걸 분간할 줄 알게 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한참 문제되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를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가짜 뉴스에 혹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불링 같은 거가 문제되는데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서나 토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생활에서 사실 판단력과 문제 해결을 늘리는 데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 시대니까 책 종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북 같은 거, 전자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훨씬 더 사고력이 깊어지고 훨씬 충동적 행동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TV나 PC,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계속 노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걸 보도록 하는 어떤 그런 훈련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만히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행동들, 어떤 취미 활동이나 또는 책 같은 것도 본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흔히 볼 수 있도록 주변에 책을 쫙 놔두는 거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찰나 지식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지식 같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책을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꾸준하게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책이 시장에 출시될 당시에는 출판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이책은 죽었다면서 낙담했는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자책은 종이책의 적이 아닌 보완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책이 전체 독서 시장에 외연을 넓히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오디오북까지 등장했죠. 네, 이렇게 독서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얻는 정보도 좋지만 주변에 보이는 책 한 권 집어들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